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주요 정책과 경제 이슈를 한눈에 짚어보는 위클리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민경, 박소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거리에는 초록빛이 짙어지고 제법 여름 같은 바람도 느껴지고 있는데요. 계절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정책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증시 역시 새로운 흐름을 이어가면서 시장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 삶과 맞닿아 있는 주요 정책, 경제 이슈들 위클리 이슈 포커스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핵심 정책을 정리해드리는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데이터 센터 구축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승인되는 타임아웃 제도 도입됩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AI 인프라 확충과 지방 투자, 해외 투자 유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앞으로는 4시간 근무 후 휴게 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노동자가 원할 경우 즉시 퇴근을 선택할 수 있고 연차도 시간 단위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노동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 노동자 주거 환경 개선과 허위 구인 광고 관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의 인구 정책이 저출산 대응 중심에서 인구 구조 전반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는 지역 소멸과 1인 가구 증가, 외국인 유입 등 다양한 인구 변화까지 함께 대응하게 됩니다. 정부는 인구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주요 인구 정책과 예산 조율 기능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여러 정책 소식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최민경 아나운서, 어떤 소식 준비하셨을까요? 네, 정부가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 기술을 쉽게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AI 디지털 배움터를 전국 69곳으로 확대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부터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AI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AI 디지털 배움터 거점센터 32곳을 새로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배움터는 지난 2020년부터 스마트폰 사용법과 키오스크 이용법 등 실생활 중심 교육을 해온 사업입니다. 올해부터는 단순한 디지털 기초교육을 넘어 AI 활용 교육이 한층 강화됩니다. 기존 37곳이던 거점센터는 전국 69곳으로 늘어나고 도서관과 우체국, 행정복지센터 등 생활과 가까운 공간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또 배움터 방문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 경로당과 복지관 등을 찾아가는 교육도 지난해 4,200곳에서 올해 6,000곳으로 확대됩니다. 교육 과정에는 AI 개념 이해뿐 아니라 딥페이크 판별, AI 윤리, 안전한 AI 활용법도 포함됩니다. 과기정통부는 AI가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도록 디지털 포용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농지 투기와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불법 임대차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정부의 농지 처분 명령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가 투기나 불법 이용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고 농지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농지 조사를 위해 조사원이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또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불법 임대차가 추가돼 현장 감시 기능도 강화됐습니다. 농지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지방정부는 앞으로 농지 처분 명령을 의무적으로 내려야 합니다. 특히 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가 가족이나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등 특수 관계인에게 농지를 넘겨 규제를 피하는 행위도 제한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농지가 농업인의 생산수단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소식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박소연 아나운서 어떤 소식 준비하셨을까요? 네, 맞벌이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교육부가 지원 확대에 나섭니다. 특히 출근 전후처럼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시간대를 집중 지원할 방침인데요. 이른바 틈새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입니다. 먼저 유치원에는 시니어 돌봄사 배치가 확대됩니다. 현재 전국 240여 개 유치원에 400여 명이 투입돼 등하원 지도와 아침 저녁 돌봄 지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전 교육을 거쳐 현장에 배치되며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돌봄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현장 수요와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2027년까지 사업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지원도 함께 강화됩니다. 그동안 오전 9시 이전 이른 시간대 돌봄은 별도 재정 지원이 없어 운영 부담이 적지 않았는데요. 교육부는 올해 365억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해 아침 돌봄 담당 교사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원 확대는 현장에 늘어난 수요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올해 초 아침 돌봄 이용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교육부는 현장 수요를 반영해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푸드와 뷰티, 패션 등 생활문화 분야의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해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에는 총 400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선정된 400여 개 업체에는 제품 고도화와 사업화를 위해 최대 1억 원이 지원됩니다. 맞춤형 멘토링도 함께 제공되는데요. 전문가와 선배 소상공인이 참여해 시제품 제작과 브랜딩, 마케팅, 판로 개척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겪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사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에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전체 선정 과제의 70% 이상을 비수도권에 배정할 계획인데요. 지역 특산물이나 전통 기술을 활용한 사업은 우선 선발 대상입니다. 현재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기술 보완 등을 위한 공동 신청도 가능합니다. 접수는 다음 달 8일까지 소상공인 24 누리집에서 진행됩니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생활문화 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주요 정책 이슈를 짚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꼭 알아두셔야 할 정책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산업을 탐구하는 산업백과 시간입니다. 최민경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산업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산업백과에서는 AI 시대의 숨은 인프라, 바로 전력망 산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I 산업하면 보통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를 먼저 떠올리지만 최근에는 그 뒤를 바치는 전력 인프라도 중요한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반도체와 서버가 있어도 안정적인 전력이 없다면 AI 서비스는 확장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AI가 키운 전력망 산업이 왜 주목받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AI 산업의 성장은 그동안 주로 반도체 성능과 데이터 센터 확충을 중심으로 이야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전력 공급 능력이 또 다른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대규모 서버가 계속 작동해야 하고 생성형 AI처럼 연산이 많은 서비스일수록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산업계의 관심은 서버를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는 외부 인프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전력망 산업이 다시 주목받는 가장 큰 배경에는 데이터 센터가 존재합니다. 데이터 센터는 AI가 실제로 작동하는 물리적 공간인데요. 수많은 서버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계산하는 곳이고 이 서버들은 하루 종일 쉬지 않습니다.
AI 서비스가 확산될수록 데이터 센터는 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결국 데이터 센터 증설은 전력망 확충 문제와도 직접 연결되고 있습니다. 전력망은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필요한 곳까지 보내는 핵심 인프라 자원입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송전망과 변전소, 배전망을 거쳐 산업단지와 건물, 또 우리가 이용하는 가정으로 전달됩니다. 중요한 건 전기를 많이 만드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필요한 곳까지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어야 데이터 센터와 첨단 공장도 문제없이 가동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전력망은 이제 AI 산업과 첨단 제조업을 떡받치는 기반 인프라로 다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력망 투자가 늘어나면 함께 주목받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변압기와 전력 케이블, 배전 설비 같은 전력기기 쪽입니다. 변압기는 전기의 전압을 상황에 맞게 바꿔주는 핵심 장비입니다. 전기를 멀리 보낼 때는 높은 전압이 필요하고 실제 사용 단계에서는 알맞은 수준으로 낮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력 케이블은 전기가 이동하는 길인데요.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공장처럼 전력을 많이 쓰는 시설이 늘어날수록 관련 장비 수요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력기기 산업은 AI 인프라의 숨은 수혜 분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전력망의 역할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 전력망은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한 방향으로 보내는 인프라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재생에너지, 전기차 충전, 데이터 센터 수요가 맞물리면서 전력 흐름이 훨씬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필요한 것이 스마트 그리드인데요. 전력 사용량과 공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전기 흐름을 더 효율적으로 조절하는 차세대 전력망입니다. 전력망이 데이터와 결합한 지능형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과제도 있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속도와 비용인데요. 데이터 센터와 첨단 산업단지의 전력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전력망은 수요가 생겼다고 바로 확장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아닙니다. 송전망을 새로 구축하거나 변전소를 확대하려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인허가 절차와 지역 수용성 문제도 함께 따라옵니다. 결국 앞으로의 핵심은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맞춰서 인프라를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느냐입니다. 정리하면 AI 산업의 성장은 반도체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고성능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를 안정적으로 움직여야 할 전력 인프라가 함께해야 합니다. 데이터 센터는 전력 수요를 바꾸고 전력 수요는 다시 전력망과 변압기, 케이블 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반도체 다음은 전기, AI 시대의 숨은 인프라로 떠오른 전력망 산업을 계속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백과였습니다.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산업을 움직이는 전력 인프라의 중요성,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어서 통계로 사회를 읽어보는 데이터픽 시간입니다. 최진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숫자로 트렌드를 짚어보는 데이터픽 시간입니다. 나 혼자 산다라는 예능 프로그램 아시죠? 10년 넘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처럼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데이터픽에서는 요즘 사회에서 1인 가구가 얼마나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생활 문화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혼밥, 혼술, 혼영, 이젠 전혀 어색하지 않은 단어가 됐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혼자 놀기 문화가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이젠 주변에서 혼자 생활하는 사람을 흔하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1인 가구의 비율과 그 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국가데이터처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주요 연령대별 1인 가구 비율은 2000년 대비 2024년에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20, 30대의 경우 2000년 6.5%에서 2024년 12.5%로 2배 가까이 늘었고 60, 70대의 경우 4.4%에서 10.5%로 2.5배 가까이 늘어났는데요. 전체 연령에서의 비율 역시 15.5%에서 36.1%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1인 가구 수 역시 크게 늘었습니다. 국가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 수는 2015년 약 520만 가구에서 2024년 약 800만 가구로 300만 가구 정도 증가했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층의 증가폭이 가장 가파른 추세를 보이고 있어 독거노인 문제로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1인 가구 증가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1인 가구 증가의 주요 원인에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결혼 연령의 상승입니다. 결혼과 출산을 하는 연령이 점점 늦어지면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비혼 인식의 확산입니다. 젊은 층 사이에서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며 비혼과 독신 생활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고령화도 1인 가구의 증가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평균 수명이 점점 증가하면서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자녀와 따로 거주하는 고령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주거 형태 변화도 1인 가구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들 수 있는데요. 1인 가구에 적합한 원룸, 오피스텔 등 주거 형태가 다양해지고 접근성이 좋아진 것도 1인 가구 증가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주의 확산과 라이프 스타일 변화가 있습니다. 개인의 취향과 가치, 시간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며 혼자 생활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자연스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점점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 우리의 생활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1인 가구의 증가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단체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혼밥, 혼술, 혼영 등 혼자 하는 문화를 확산시켰고 배달 앱이나 편의점 도시락 등 배달 및 간편식 문화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혼자 사는 사람의 수요에 맞춘 소형 가전과 가구의 소비가 늘어나는 등 소비 방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는 단순한 가족 형태 변화가 아니라 소비와 여가, 생활 방식까지 바꾸는 사회적 변화를 이끌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어느새 우리 사회의 주류 형태가 된 1인 가구, 앞으로는 1인 가구가 더욱 증가하여 2050년경에는 그 비율이 약 40%에 이를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양상이 미래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픽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세상을 바꾸는 기술의 흐름을 짚어드리는 테크노트 시간입니다. 박소연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테크노트에서 함께 살펴볼 주제는 AI 에이전트 시대, 우리는 AI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입니다. 요즘 AI에게 다음 주 출장 준비해줘, 출장에서 진행할 발표 자료 만들어줘, 이렇게 하나의 목표만 입력해도 AI가 필요한 단계를 스스로 판단해 여러 작업을 연달아 처리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항공편을 비교하고 숙소를 찾고 일정을 정리한 뒤 관련 자료까지 준비하는 시기인데요. 이처럼 목표를 이해하고 필요한 과정을 스스로 설계해 실행하는 AI를 AI 에이전트라고 부릅니다. 기존 AI가 질문에 답하거나 하나의 작업을 처리하는 도구였다면 AI 에이전트는 여러 단계를 연결해 하나의 업무를 끝까지 수행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 현장에서도 고객 상담과 데이터 분석, 문서 작성 같은 반복 업무를 중심으로 활용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AI가 단순 보조 도구를 넘어 실질적인 업무 파트너로 진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AI의 판단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입니다. AI는 짧은 시간 안에 방대한 정보를 처리하고 여러 단계를 빠르게 수행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잘못된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AI 에이전트처럼 여러 과정을 연쇄적으로 수행하는 구조에서는 초기 단계의 작은 오류 하나가 최종 결과 전체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사람이라면 중간에 멈춰 다시 확인할 수 있는 판단도 AI는 그대로 끝까지 실행해버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최근 AI 업계의 관심도 얼마나 똑똑한가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작동하는가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식이 바로 휴먼 인 더 루프입니다. 이름은 조금 낯설지만 개념은 단순한데요. AI가 초안을 만들고 사람이 이를 검토해 최종 판단을 내리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AI가 계약서를 분석해 수정안을 작성하더라도 최종 승인과 전송은 사람이 직접 맡는 방식입니다. AI의 속도와 사람의 판단력을 함께 활용하는 셈인데요. 이미 많은 기업들이 이런 구조를 통해 AI의 효율성은 살리면서도 위험은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AI가 더 많은 일을 맡을수록 사람은 더 중요한 판단과 최종 책임을 맡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AI의 결과를 제대로 검토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AI가 어떤 과정을 거쳐 그 결론에 도달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답처럼 보여도 잘못된 정보나 불완전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연히 맞는 답을 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AI의 판단 근거를 보여주는 설명 가능한 AI, XAI 기술과 판단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감사 로그 기술이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AI에게도 블랙박스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블랙박스를 통해 원인을 분석하듯 AI 역시 예상과 다른 결과를 냈을 때 왜 그런 판단이 나왔는지 추적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금융과 의료, 공공서비스처럼 작은 오류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에서는 이런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AI 에이전트 시대의 핵심은 AI가 사람을 완전히 대신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반복적이고 복잡한 업무는 AI가 맡고 사람은 판단과 검증, 그리고 책임이 필요한 영역에 더 집중하는 방향으로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는데요. 앞으로 중요한 건 AI의 성능 경쟁만이 아니라 AI와 사람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느냐입니다. AI 시대의 진짜 경쟁력은 더 빠른 답보다 더 믿을 수 있는 판단 과정, AI와 사람이 함께 만드는 새로운 일의 기준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테크노트였습니다. 네, 이어서 기술로 혁신을 주도하는 인물을 소개하는 테크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한다원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기술로 혁신을 이끄는 인물을 소개해드리는 테크인 시간입니다. 과거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에 맞춰 TV 앞에 앉아 방송을 기다렸고 영화를 보기 위해 직접 비디오 대여점을 찾기도 했습니다.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방송 시간을 놓치면 다시 보기 어려웠고 원하는 영화를 보기 위해 매장을 직접 방문해야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콘텐츠를 바로 볼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인물은 OTT 시대를 연 CEO, 리드 헤이스팅스입니다. 리드 헤이스팅스는 컴퓨터공학 전공의 개발자 출신으로 소프트웨어 기업 창업에 성공한 뒤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비디오 대여점에서 빌린 영화의 연체료를 내게 된 경험이 당시 사업 아이디어로 이어졌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 미국의 대표 비디오 대여 체인점 블록버스터는 높은 연체료 정책으로 유명했습니다. 리드 헤이스팅스는 사람들이 더 편하게 콘텐츠를 볼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 대여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구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977년 그는 동료와 함께 넷플릭스를 창업하게 됩니다. 초기 넷플릭스는 지금처럼 스트리밍 플랫폼이 아니라 DVD를 우편으로 배송해주는 서비스였습니다. 이용자는 인터넷으로 영화를 선택하고 넷플릭스는 DVD를 집으로 보내주는 방식이었는데요.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오프라인 대여점을 더 익숙하게 여겼고 넷플릭스가 시장을 바꿀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연체료를 없애고 정액제 서비스를 도입하며 조금씩 이용자들을 늘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리드 헤이스팅스는 DVD 사업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고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 사람들이 영상을 온라인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2007년 넷플릭스는 본격적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다운로드하거나 DVD를 기다리지 않아도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즉시 볼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당시에는 화질 문제와 느린 인터넷 환경 때문에 스트리밍 서비스가 성공하기 어렵다는 시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리드 헤이스팅스는 기술의 변화를 확신했습니다. 넷플릭스는 단순한 영상 플랫폼을 넘어 추천 알고리즘 기술에도 집중했습니다. 이용자의 시청 기록과 취향을 분석해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기 시작한 건데요. 또 시즌 전체를 한 번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정주행 문화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태블릿 보급이 확대되면서 OTT 서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게 됩니다.
넷플릭스의 성공 이후 전 세계 미디어 기업들도 OTT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아마존 프리미엄 비디오, 애플 TV 플러스는 물론 한국의 티빙과 웨이브까지 등장하며 글로벌 OTT 경쟁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또 넷플릭스는 자체 제작 콘텐츠에도 투자하며 세계 각국의 콘텐츠를 글로벌 시장에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드 헤이스팅스의 도전이 세계 콘텐츠 시장의 흐름 자체를 바꿔놓은 셈입니다. 리드 헤이스팅스가 바꾼 것은 단순한 영상 플랫폼 하나가 아닙니다. 그는 사람들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습관과 방송 산업의 구조 자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와 영화를 보는 일상 뒤에는 기술의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읽고 과감한 도전을 선택했던 한 CEO의 혁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도전은 지금도 계속해서 세계 콘텐츠 시장의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테크인이었습니다. 네,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만큼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참 흥미로운데요. 저희 테크인에서는 앞으로도 우리 삶을 바꿀 혁신가들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테크인이었습니다. 이어서 주식 초보와 함께 걷는 투자 길잡이 머니루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식과 경제 이야기 쉽고 간단하게 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경제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이 오는 2030년에는 OECD 평균 수준까지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은 현재 1,800시간대에서 2030년 1,739시간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이는 정부가 제시한 1,700시간대 진입 목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주 52시간제와 주 5일제 정착 등의 영향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 여전히 OECD 회원국 가운데 노동시간이 긴 국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단순한 시간 규제보다 유연근무 확대와 생산성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주 4.5일제 논의와 함께 노동시간 제도 개편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요 경제 뉴스 살펴봤는데요. 이번엔 주식 투자의 기초를 짚어보는 주린이 가이드 시간입니다. 김하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주린이 여러분들의 든든한 주식 파트너 주린이 가이드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개별 종목의 급등락에 지친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모르겠다며 한숨 쉬는 분들이 가장 먼저 눈을 돌리는 것이 바로 ETF 시장입니다. 실제로 국내 ETF 시장 규모는 최근 몇 년 사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며 100조 원 시대를 훌쩍 넘어섰는데요. 오늘 주린이 가이드에서는 ETF의 기초와 심화까지 함께 알차게 짚어보겠습니다. ETF는 우리말로 상장지수 펀드라고 부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흔히 바구니에 비유하곤 하는데요. 여러 가지 주식을 하나의 바구니에 보기 좋게 담아놓은 주식 세트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주식시장에서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펀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ETF는 펀드의 장점에 주식의 편리함을 결합했습니다. 마치 한 주의 주식을 사듯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200 ETF를 한 주 샀다면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200개 기업의 성과를 한 번에 소유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렇듯 특정 기업 하나에 내 운명을 거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 성장 그 자체에 투자하는 것이 ETF의 핵심 철학입니다. 전문가들이 초보 투자자들에게 ETF를 권하는 이유는 단순히 편리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ETF에는 3가지 핵심 강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위험 관리의 자동화입니다. 주식 투자의 가장 큰 위험은 내가 투자한 기업이 갑자기 상장 폐지되거나 횡령과 같은 악재를 맞게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ETF는 수십, 수백 개의 종목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형태이기 때문에 한두 개의 기업의 문제가 내 자산 전체를 흔들지 못하도록 방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압도적인 투명성과 저렴한 비용입니다. 일반 펀드는 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실시간으로 알기 어렵고 수수료도 높습니다. 반면 ETF는 PDF, 구성 종목표라는 것을 통해 매일 어떤 종목을 얼마나 들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또한 펀드 매니저에게 주는 보수가 일반 펀드보다 훨씬 저렴해서 이 장기 투자 시 수익률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분배금이라는 보너스입니다. 개별 주식에 배당금이 있듯이 ETF도 담고 있는 주식들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을 모아 투자자들에게 돌려줍니다. 이를 분배금이라고 하는데요. 주가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과 정기적인 흐름까지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 ETF 시장은 단순히 지수를 따라가는 것을 넘어 훨씬 정교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무엇이든 그에 맞는 맞춤형 패키지가 이미 시장에 나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성장이 기대된다면 반도체 소부장 ETF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면 탄소 중립 ETF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름만 보고 투자하는 묻지마 투자를 조심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반도체라는 이름이 붙었더라도 어떤 상품은 삼성전자에 집중하고 어떤 상품은 해외 기업에 집중합니다. 내가 투자하는 이 결합 상품 내부에 어떤 종목이 1순위로 담겨 있는지 확인하는 꼼꼼함이 반드시 수반돼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TF 투자에서 꼭 기억해야 할 점입니다. ETF는 분산 투자 상품이지만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최근 레버리지 ETF와 인버스 ETF와 같이 변동성이 큰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특정 지수의 하루 변동폭을 2배 수준으로 추종하는 상품으로 수익과 손실이 모두 커질 수 있고, 인버스는 시장 하락에 투자하는 구조인 만큼 초보 투자자라면 상품 구조를 충분히 이해한 뒤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ETF를 고를 때는 테마뿐만 아니라 거래량과 시가총액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가 너무 적은 ETF는 원하는 가격에 매매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거래가 활발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TF가 실패 없는 마법의 도구는 아니겠지만 적은 돈으로 시장 전체에 투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출발점인 것은 분명합니다. 종목의 이름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가치를 먼저 들여다보는 지혜, 그것이 성공한 투자자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지금까지 주린이 가이드였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ETF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의 기초 차근차근 쌓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을 분석해보는 코스피 가이드 시간입니다. 최민경 아나운서, 오늘 어떤 기업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코스피 가이드에서는 시장에서 강한 주가 흐름과 함께 관심을 받고 있는 현대모비스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는 현대차 그룹의 핵심 자동차 부품사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기존에는 자동차 핵심 부품과 AS 사업이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전동화 부품과 로봇 관련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시장 평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모비스는 단순 부품주를 넘어 미래 모빌리티와 로보틱스 밸류체인에 연결된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의 강점 가운데 하나는 전동화 부품 경쟁력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전기차의 핵심 구동 부품인 PE 시스템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PE 시스템은 모터와 인버터, 감속기 등으로 구성돼 전기차의 주행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기능인데요. 현재 현대모비스는 기존 250kW급에 더해 160kW급, 120kW급까지 제품군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형 전기차부터 고성능 전기차까지 아우를 수 있는 구동 시스템 라인업을 갖추게 됩니다. 실적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의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15조 5,605억 원, 영업이익은 8,026억 원입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는데요. 실적을 받쳐주는 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완성차에 들어가는 전장 부품과 고부가 부품 공급 확대이고, 둘째는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AS 부품 사업입니다. 특히 AS 부분은 경기 변동에 비교적 덜 흔들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대모비스의 실적 안정성을 지탱하는 버팀목으로 꼽힙니다. 다만 전동화 부분은 초기 투자 부담과 수익성 과제가 남아있어 이 투자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익으로 연결할지가 관건입니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전동화 부품의 수익성 개선입니다. 제품 라인업 확대가 실제 글로벌 수주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지 중요합니다. 둘째, 로봇 관련 기대감의 현실화입니다. 로봇 구동과 제어에 필요한 핵심 부품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셋째,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을 통해 주주 가치 제고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현대모비스는 안정적인 AS 사업을 바탕으로 전동화와 로봇이라는 미래 성장축을 확장해 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앞으로는 이 기대감이 실제 수익성과 실적으로 얼마나 이어지느냐가 주가 흐름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코스피 가이드였습니다. 네, 이어서 코인 시장의 흐름과 기술을 알아보는 코인 가이드 시간입니다. 박소연 아나운서, 오늘은 암호화폐 관련 기술을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오늘 코인 가이드에서 함께 살펴볼 주제는 바로 비트코인 레이어 2입니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활용 범위를 넓혀줄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처리 부담을 줄이고 거래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확장 기술입니다. 비트코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가상자산이지만 거래를 처리하는 속도와 규모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몰릴 경우 처리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네트워크 이용 비용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도로에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 극심한 정체가 생기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처럼 비트코인이 널리 사용될수록 처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오랫동안 해결 과제로 꼽혀왔습니다. 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기술이 바로 비트코인 레이어 2입니다. 레이어 2는 거래 일부를 별도의 네트워크에서 먼저 처리한 뒤 최종 결과만 비트코인 메인 네트워크에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메인 네트워크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비트코인의 보안성을 기반으로 거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거래 속도를 높이고 네트워크 혼잡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는 빠른 소액 결제를 지원하는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커피 한 잔처럼 소액 결제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보다 빠른 송금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또한 최근 비트코인 레이어 2는 이런 단순 결제 기술을 넘어 활용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해외 송금처럼 속도가 중요한 서비스는 물론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금융 서비스와 다양한 응용 기술을 구현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비트코인이 단순히 보관만 하는 자산을 넘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진화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장에서도 관련 프로젝트와 기술 개발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기술 발전이 진행 중이라는 단계도 함께 봐야 합니다. 레이어 2마다 기술 구조와 안정성, 실제 서비스 적용 수준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련 기술이나 프로젝트를 볼 때는 실제 사용 사례가 있는지,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되는지, 그리고 비트코인 생태계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레이어 2는 비트코인의 한계를 보완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기술입니다. 디지털 금으로 불리던 비트코인이 실제 금융 서비스에 더 깊이 활용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기술 발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가이드였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의 머니루트를 마칩니다. 다음으로 일상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소개해드리는 라이프 플러스 시간입니다. 김혜인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일상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라이프 플러스 시간입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습니다. 따뜻한 봄바람 맞으며 자전거 타기 딱 좋은 계절이죠. 그래서인지 서울 시내를 걷다 보면 초록색과 하얀색이 섞인 자전거를 타고 도심을 누비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바로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입니다. 서울 시민들의 든든한 발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서울로 여행 오신 분들에게도 저렴하게 서울 곳곳을 누빌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교통수단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따릉이를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 특히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고 또 억울하게 추가 요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요금제 때문인데요.
오늘 라이프 플러스에서는 따릉이 1시간권의 숨겨진 비밀을 확실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따릉이 앱을 켜고 이용권을 구매해서 보려고 하면 1일권 기준으로 1,000원의 1시간권과 2,000원의 2시간권이 있습니다.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 1시간권은 하루에 딱 1시간만 탈 수 있는 거구나. 자전거를 오래 탈 거면 무조건 2시간권을 하거나 아니면 1시간을 타고 추가 요금을 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시간권 한 장만 결제해도 24시간 내내 추가 요금 없이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비밀은 바로 기본 대여 시간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따릉이 1시간권의 진짜 의미는 하루 총 이용 시간이 1시간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 번 빌렸을 때 연속으로 탈 수 있는 최대 시간이 60분이라는 뜻입니다. 즉 자전거를 빌리고 60분이 되기 전에 가까운 따릉이 대여소에 자전거를 반납하기만 하면 그 즉시 다시 다른 자전거를 빌려서 또 60분을 탈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전거를 빌려 한강을 50분 정도 달립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대여소에 자전거를 반납합니다. 그리고 나서 앱을 켜고 방금 반납한 자전거를 혹은 옆에 있는 다른 자전거를 다시 대여합니다. 그러면 다시 60분의 시간이 새롭게 주어집니다. 이 반납과 재대여 과정을 반복하기만 하면 하루 종일 서울 시내를 돌아다녀도 단돈 1,000원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타 지역 방문객분들이 자전거를 한 번 빌려놓고 반납 없이 2~3시간씩 쭉 타시다가 나중에 자전거보다 비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추가 요금 폭탄을 맞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따릉이는 기본 대여 시간 60분을 초과할 경우 5분당 200원씩 과금이 되는데요. 따라서 장기간 이용하실 계획이라면 자전거를 타시다가 50분쯤 되었을 때 여유있게 주변 대여소를 한번 찾아 반납하시고 다시 빌리는 것. 이것만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유용한 따릉이를 이용하실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용권의 유효기간 기준입니다. 나는 밤 11시에 결제했는데 그럼 밤 12시가 지나면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용권의 24시간 사용 가능 기간은 결제 시점이 아니라 첫 회 대여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처음 자전거에 잠금을 풀고 대여했다면 내일 오후 2시 전까지 유효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확실한 반납 처리입니다. 자전거를 다 타셨다면 반드시 정해진 대여소 거치대에 자전거를 세우고 자전거에 달린 잠금 장치 단말기를 아래로 내려 잠가 주셔야 합니다. 잠그면 자동으로 반납 처리가 되는데요. 이때 그냥 훌쩍 떠나지 마시고 반드시 앱이나 카카오톡을 통해 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제대로 잠기지 않아서 계속 시간이 흘러가 추가 요금이 발생하거나 자전거가 분실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4시간 무단 방치 금지입니다. 간혹 밥을 먹거나 카페에 간다고 대여소가 아닌 곳에 자전거를 잠가두고 볼일을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여 후 4시간 동안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따릉이는 이를 도난 자전거로 간주합니다. 만약 자전거가 고장났거나 주변의 대여소를 도저히 찾을 수 없어 반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당황하지 마시고 따릉이 운영센터 1599-0120으로 바로 연락해 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단돈 1,000원으로 서울 구석구석을 누빌 수 있는 마법의 패스권 따릉이. 오늘 알려드린 60분 전 반납 후 재대여라는 꿀팁 하나면 앞으로는 억울한 추가 요금 없이 알뜰하고 건강하게 자전거 나들이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주말 자동차 빵빵거리는 도심의 교통체증에서 벗어나 시원한 바람을 가르며 서울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단 헬멧 착용과 안전운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일상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드리는 라이프 플러스였습니다. 네, 이렇게 작은 정보 하나가 일상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번에는 분위기를 바꿔서 스포츠 프리즘 시간입니다.
박상호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스포츠 프리즘입니다. 자전거 다들 한 번씩은 타보셨을 겁니다. 어릴 때 골목에서 신나게 달리던 기억 다들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자전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뚜르 드 프랑스는 매년 7월 프랑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자전거 경주입니다. 이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자전거, 과연 가격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바퀴 2개에 페달 하나, 구조는 똑같은데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먼저 무게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자전거는 보통 15kg 안팎입니다. 반면 프로 선수의 자전거는 6.8kg에 불과합니다. 이 수치는 UCI, 국제 사이클 연맹이 정한 최저 무게이기도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더 가볍게 만들 수 있어도 이 이하로는 내려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만큼 가벼움에 대한 집착이 대단한 세계인데요. 이 세계에서는 단 100g을 줄이는데 수십만 원이 들기도 합니다. 무게 1kg의 차이가 오르막에서 수십 초를 가르기도 하니 괜한 집착이 아닌 셈이죠. 실제로 뚜르 드 프랑스에서는 산악 스테이지를 앞둔 전날, 선수들의 부품을 더 가벼운 오르막용으로 바꾸는 게 흔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부품 하나하나의 무게가 승부를 가르는 세계입니다. 다음은 소재입니다. 입문용 로드바이크는 대부분 알루미늄 프레임인데요. 가격 대비 내구성이 뛰어나 입문자에게 실용적인 선택지입니다. 가격은 보통 100만 원대 초반에서 시작합니다. 중급 이상부터는 카본 소재가 쓰입니다. 알루미늄보다 훨씬 가볍고 장거리를 타도 몸에 무리가 덜 가는 소재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격이 사악하다는 점입니다. 가격은 300만 원대에서 시작해 고급형은 1,000만 원대를 훌쩍 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충격에 약하다는 점인데요. 옆으로 넘어지거나 강하게 부딪히면 프레임이 그대로 깨질 수도 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프레임이 낙차 한 번에 못 쓰게 되는 일이 실제로 종종 있다고 합니다. 비쌀수록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하는 것, 이것이 카본이 가진 모순입니다. 마지막은 구동계입니다. 페달을 밟으면 체인이 돌아가고 기어가 바뀌는 이 모든 장치를 구동계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도 엄연히 등급이 존재합니다. 가장 잘 알려진 브랜드가 일본의 시마노입니다. 입문 등급부터 시작해 중급, 고급 순으로 올라갑니다. 최고 등급인 듀라에이스 풀세트의 가격은 20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자전거 전체도 아니고 구동계 하나의 가격이 이 정도라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최근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변동 시스템도 등장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버튼만 누르면 정확하게 기어가 바뀌는 시스템인데요. 가격은 수동보다 훨씬 비싸지만 한번 맛본 선수들은 다시 수동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드바이크를 얘기하면서 빠질 수 없는 게 하나 또 있습니다. 바로 복장입니다. 한강 자전거 도로를 걷다 보면 딱 달라붙는 옷을 입고 있는 라이더들, 다들 한 번씩은 보셨을 텐데요. 솔직히 처음 보면 좀 민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옷을 입는 이유가 다 있다고 하는데요. 몸에 딱 맞게 붙을수록 공기 저항이 줄어들고 그리고 빠르게 달릴수록 그 차이가 커진다고 합니다. 또 엉덩이 부분에는 쿠션이 들어가 있어서 장거리를 타도 충격을 흡수해 준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민망하더라도 이 기능을 위해서라면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로드바이크의 세계는 장비 하나하나에 엄청난 공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어떤 자전거를 타든 페달을 밟는 순간만큼은 모두가 같은 라이더입니다. 중요한 건 자전거의 가격이 아니라 얼마나 더 잘 즐기느냐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스포츠 프리즘이었습니다. 네, 저희 위클리 이슈 포커스도 계속해서 여러분만의 속도를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